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대안 모색까지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9월 발표된 자영업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분야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얘기들은 피부로도 많이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길어지다 보니까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의견 먼저 좀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이번 그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는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인데 그만큼 파괴력이 크고 각 국가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이 크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국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정 비용이 많다 보니까 쉽게 폐업할 수도 없고 더 계속 하자니 이제 그 유동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달 그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고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그 대책위원회에서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대전, 충주에서도 이제 함께 있었고요. 네. 정말 수많은 그 절규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왜 식당에만 오는 거냐? 등등등. 몇 시 이후에만 코로나가 없어지고 나타나는 거냐? 등등등의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얘기부터. 네. 그 대책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그 당시에 22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안 알려져서 그렇지 100명이 넘는다라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 물결이 여의도에 이제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고 또 마포에 그 가게 앞에 정말 국화가 이렇게 놓여지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70% 이제 그 접종을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네. 우리가 물론 잘 막았다고 칭찬받고 실제 54% 이상의 국민들이 방역을 잘했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더 유동성 있게 꼭 자영업자들만 희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이미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셨지만 또 폐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로 받았던 대출도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권리금도 전혀 못 받고 진짜 손 털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그 원상복구비까지 자기 손으로 이제 비용을 들여서 가게를 뜯어내는 심정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손실보상이라는 법적 대책을 법적인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 네. 부분에 있어서 피해 인정률을 80%로만 인정한 것은 좀 안타깝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 진퇴양난, 절규라는 정말 절절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 지원책이죠. 이 보상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급 기준이라든지 지급 대상에 있어서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진 교수님. 예, 그 지급 대상의 문제는 정부에서 이제 아주 좁게 집합금지라든가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인데요. 네. 사실은 이거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지급 대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경우에도 손실보상의 범위를 좀 차등을 두더라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급 기준의 경우에는 2019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이익의 감소폭의
80%를 손실 보상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은 사실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만든 게 아니라 그 국가들도 팬데믹 상황이 나오기 전에 2019년도의 매출액과 지금의 매출액을 비교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이윤의 감소폭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2019년 이전부터 영업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있지만 네. 운이 나쁘게도 팬데믹 상황에 임박해서 그 영업을 시작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 동종업계 평균을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지급 대상의 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그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계에 대한 지원과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경제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극복 지원 조치라든가 또는 뭐 자영업자 소득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독일과 영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돈을 일부 찔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연장 조치라든가 실제 그 장기간 대출을 통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네. 좀 주거든요. 예.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같은 경우는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많아야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정도, 그것도 한도가 500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하는 대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 못지않게 네. 대출을 연장하거나 예. 새로운 대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주는 제도가 추가돼야 된다. 함께 마련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 예. 신 교수님. 예, 이 대목에서 이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전 국민 보편적 지급이냐,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거냐에 대한 논의 부분이 다시 이제 좀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 국민 약 25만 원꼴로 해서 100만 원씩 이제 보편적 지급한다. 이래 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피해를 입은 건 소상공인이 맞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뜨겁게 포퓰리즘이냐 맞춤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게 있었지만 지금 와서 다시 돌아보면 기왕이면 5차례의 이런 지원을 하는 가운데에서 맞춤형으로 제대로 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맞춤형으로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다시 들고요. 약 3조 원 정도가 책정되는 건데 이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몇 달 동안 최승재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단식 투쟁도 하고 막 해서 지금 손실 보상으로 가게 됐는데 소급 지원 않는 부분, 지난번에 이제 논의되고 법령이 만들어진 뒤로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큰 이제 허점이 발견이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 단가가 높은, 애초부터 예를 들어 원가도 높고, 뭐 고깃집 이런 경우는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분식집이나 이런 거랑 예를 들어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른 임대료 차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 생기는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들, 또 진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업종에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간접 피해들. 네네. 또 여행사 이런 건 아예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직접적인 거에서 잘 안 보이는데 매출이 90%나 급락해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아우르는, 물론 모든 정책이 다 어떤 사각지대를 네.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말씀하셨던 여행, 숙박, 공연의 경우에는 특별히 공권력의 행사, 뭐 집합 금지라든지 예. 모임 제한 같은 행정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념에 포섭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손실보상건이 아니라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는 네. 이런 이런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규정은 있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소상공인 지원법에서 이 개념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작년 5월에 삼성 서울병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보상금과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예. 이 경우에 이제 뭐 삼성 서울병원이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는 걸 지연했다라는 네네.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또 이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로 아니한 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손을 들어줬고 거기서 이제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삼성서울병원이 주장한 손실보상 액수와 보건복지부가 예. 인정한 금액이 다르기는 했지만 예. 본건 소상공인에 대한 경우처럼 피해 인정률을 80%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네. 직접적인 메르스로 인한 손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법원에서 나온 그런 판례들이 이런 손실 보상에 대한 그 기준으로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른바 지원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뭐 같이 하겠습니다만 세세적으로 이제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걸 세워갈 때는 참 여러 가지 들여다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랄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집회까지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분노 폭발 직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 가운데서는 그 일본의 제도 같은 것도 같이 좀 차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손실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이나 이제 앞으로는 네. 이제 뭐 아마 수익 기준 같은 것도 이제 더 넓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도쿄에서 아예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문을 닫으면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들도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길어질 경우에 이제 총량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일률적으로 우리는 몇 시에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업종은 저녁 6시, 7시 이후에부터 손님이 오기 시작하는 업종이 있고 어떤 네네. 업종은 낮에 손님이 오는 업종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영업 총량, 총 시간을 이제 주어서 그거에 맞춰서 네. 본인들이 알아서 탄력적으로 조절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가게에 대한 지원이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든 전체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의 규모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이번 그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GDP 대비 4.5% 정도의 돈을 썼거든요. 그런데 다른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OECD 가입 국가들을 보면 미국은 뭐 실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GDP 대비 25.4%의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매우 비판적이에요. 말하자면 건전 재정을 주장하면서 추경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그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IMF가 얘기했듯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좀 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그 수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언론에서 막 그 불안감을 조성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재정 정책이 위기 때문에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사실은 서유럽 국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이 재정 지원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좀 전향적으로 이 규모를 늘리는 거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네. 예. 실제 그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을 맞이해서 이렇게 재정을 확충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본적인 입장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동안 많이 지난 정부에서 이제 220조 원 이상의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다가 네.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450조 원 이상의 이제 채무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선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가 채무 산정 방식이 OECD랑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심리적으로 1,000조 원이 넘어갔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근본 저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축 통화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로 쏟아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 거기에 1,000조가 넘는 심리적인 거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저항감이 큰 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는 비상 상황이란 걸 감안한다면 네. 아까 이제 맞춤형이냐 보편 지급이냐까지 맞물려 있지만 맞춤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을까요? 뭐 인근의 대전시 경우에는 이제 따로 또 지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돈을 끌어다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불효불급이 있으면 전용 방식을 통해서 일시적인 이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다 보니까 시급하지 않은 복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 그 소위 팬데믹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통해서 좀 해야 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용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전시에서 뭐 1,700억이 넘는 네. 특별 지원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충청북도에서도 그런 점에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전에서는 700억 원 규모의 일상회복특별지원금을 마련해서 지금 손실보상금 대상이 된 뭐 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또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하실 수 있도록 4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도 했고 네. 지역 경제 이제 활발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에 대한 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충을 하셨고 또 이제 중장기 지원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전 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고려하시지 않고 뭐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시급한 사안이니까 좀 충북이나 이런 데서 조금 네. 벤치마킹 하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 대전 제도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아주 긴급한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다 정말 말라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신청만 하면 보통은 이제 심사 기간하고 막 이렇게 날짜가 걸리는데 막바로 해주는 이런 긴급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이 저희한테 많은 시사점을 줬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댓글 있으면 조금 소개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은호안님께서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정책 줘도 껌값 줘서 욕먹고 일반 국민들은 자영업자들 욕하고 국민들 이간질 좀 작작해라. 이런 이제 서로 국민들 간의 네. 그 불신을 조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댓글이 있습니다. 네. 올해 충청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32.9%, 전국 평균치는 물론 대전,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충북처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광역 기초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그 이상 금액에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지역 화폐 등이 답례로 제공됩니다. 앞서 고향 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시행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나 늘어난 만큼 우리 지자체들도 이번 법 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일수록 출향민이 많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답례품 시장이 형성돼 지역 특산물 판매가 증가하고 지역 화폐 사용을 위한 고향 방문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법 제정을 요구해온 농어촌 지역 목소리와는 달리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으로 기부액 한도를 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기부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건 일단 변호사님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 좀 들으면서 세 분 또 함께 소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향세라고 해서 뭐 고향에 내는 세금 이런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내는 예쁜 마음의 기부금입니다. 이 기부금법이 최근에 통과되었고 이 법의 기본 취지는 뭐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재원을 확보하게 하고 지방 소멸의 하나의 대책으로 마련된 것인데요. 지금 VCR에서도 보셨지만 주소지가 아닌 광역 기초 지자체에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를 하면 개인에게는 그 10만 원까지는 전액,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지자체에서는 이 기금을 별도로 설치 관리해서 주민의 복리를 위한
것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네. 기부자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 30% 이내에서 또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답례품을 지역 화폐라든지 네. 지역 특산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법인데 이제 뭐 줄여서 이제 고향세라는 표현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고 준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갖고 때문에 있다. 예.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신 교수님. 예. 네네. 그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그 2030년 또 30년 내에 인구 감소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우리 충북에서 11개 시군구 중에 무려 6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동남부 4군하고 단양 그리고 제천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예. 충남도 무려 9개나 15개 시군구 가운데서 19개나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충북, 충남 농촌 지역들, 특히나 이제 그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이나 교육, 여러 가지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고향세는 굉장히 어떤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특히 일본의 설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가위 명절쯤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한가위 명절 때 보니까 불법 선거 현수막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고향세 통과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현수막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쉽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앞으로 이제 기대 효과로 보면 우리 충북에도 미치는 농촌 지역이 많은 우리 충북에도 미치는 효과가 정말 좋을 텐데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어떤 그 미리 대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예.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좀 약간 약한 예, 상황이다라는 얘기시고, 진 교수님은 어떻게 이제 보셨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고향세라는 말을 쓰지만 네네. 사실은 국민들은 이제 그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명칭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기부금이라는 것들을 이제 명리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 처음도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세금을 신설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안 되니까 이 기부금이라는 말을 좀 그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고,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지역이라든가 소외된 지역, 그 농촌 지역의 그 발전을 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가 규모를 보면 상당히 소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인들은 할 수가 없고 예. 또 그 지역 공무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그 취지는 이해하죠. 네네. 이게 그 기부금이라고 하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강요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출향 인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부금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그 지역의 자치단체와 고용 계약 관계에 있다든가 납품 관계에 있다든가 이런 그 소위 사람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런 사람들을 빼겨내면 500만 원 한도가 매우 네네. 이제 그 소액이 될 거고, 그것이 모아진다고 하면 재정에 어떤 도움을 주겠는가 하는 이제 우려가 생겨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고용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되고 법인들의 그 지원 같은 것도 배제시켜야 되겠지만 한도는 좀 올려서 실제 여력이 있는 그 출향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네.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분들은 안 되고 그야말로 여기서 태어났더라도 이제 다른 시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별로니까요. 예. 충청북도 내 이제 괴산군에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은 기부할 수 있죠. 청주시, 괴산군에는 기부를 못하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 교수님이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표현 쓰셨는데 그래도 한번 그걸 좀 따져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충청북도의 경우에 얼마만큼의 제가 아까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을 수 있다 우리 충북에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선 재정 자립도를 보면 대한민국 평균이 한 49%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충북은 훨씬 평균에 못 미치는 33% 정도 됩니다. 네네. 우리 충북의 지방세 세수액이 1조 9천억에서 2조 정도 매년 되고 있습니다. 대략. 근데 일본에서 이제 먼저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선례를 보면 약 4%까지 지방세의 약 4%까지 기여한다는 연구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 2조라고 보면 한 800억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제 처음 도입할 때는 아주 붐은 이제 서서히 일어날 테니까 처음에는 그만큼 못 미칠 것 같고요. 일단 충청 지역 전체를 추산했을 때 약 800억 정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네. 우리 충북만 보면 약 250억 정도
지방세 유입 효과가 세수 유입 효과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충북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네요. 네네. 그리고 단순히 이게 지방세 세수뿐만 아니라 거기서 답례품을 주고 답례품을 받은 그 농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재구매하고 이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방세 세수 효과에 플러스 알파가 또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세액공제도 물론 있고요. 아까 그 금액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 또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이거는 또 거꾸로 그 지역 고향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또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1인당 500만 원 한도라고 하는 그 또 그런 개인이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보면 지역의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의 이제 지방세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재정 자립도가 20%에서 40% 내외입니다. 그러면 그 20%의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24%의 재정 자립도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 여전히 이제 국가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규모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런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시골이라든가 농촌에 대한 관심 또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한 특산품이라든가 다른 연계 그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요. 네네. 그것을 이제 시행해 보면서 정부 쪽에서는 투명한 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기부금 액수를 좀 늘리면 이게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예. 어쨌든 지역의 특산품을 특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로가 개척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답례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인력도 충원이 될 것이고 만약에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게 되거나 아니면 특례품으로 관광이나 이런 상품권, 관광 산업에 대한 보답을 하게 되면 지역 화폐를 쓰기 위해서나 아니면 관광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에 고향세 그리고 답례품 충북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통주 사진이 이제 몇 가지 올라와 있고 네. 아직 공식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지 2023년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직 많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 이제 많은 동영상들을 보시면 일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45분짜리 일본 동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인구가 유출돼서 거의 소멸돼가는 농촌 지역에 자기 출향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스쿨버스부터 많은 복지로 그 고향세가 쓰여지면서 굉장히 농촌이 활성화되고 또 기부를 한 사람들이 귀향을 해서 정착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소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례품 가운데서 지역 특산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역 체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와서 소비 기능이 있고 와서 보고 또 특산품도 사가고 재구매도 이루어지고 지역 상품권은 한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 소위 이제 깡이라고 그러죠.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그걸 대파는 이런 것들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이디어를 좀 더 써서 체험 관광이나 이런 답례품으로 많이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뭐 깡이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이제 꽉 막혀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활로는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반면에 분명히 이렇게 부작용이랄까요? 우려되는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로서는 이제 아까 저기 멘트에서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했지만 제가 이 법을 보니까 용도가 사실 광범해요. 여기 보시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부금제가 활성화되고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인데요. 이 용도에 맞게 썼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쓰이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기부금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공적인 기부금 단체에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건비를 썼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 국민 인식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만약 이 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자치단체장의 그 정치적인 이유로 활용되거나 할 경우에 이 제도 자체가 확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지역을 살린 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운영 방식에 대한 그 투명한 공개, 또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령 같은 데라든가 조례에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 이 제도가 정착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변호사님. 예, 그 법에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만 통과가 됐지 시행령, 시행규칙도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좀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가장 큰 이제 부작용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광역 대도시를 빼지 않은 점이 비판의 점이 왜 고향 사랑인데 사실 서울 뭐 대도시가 고향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법의 기본 취지가 진짜 소멸할 위험이 있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함인데 이제 기부금 역시 대도시에 집중될 여지도 있다라는 좀 그런 걱정이 되고요. 또 이제 답례품도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도 답례품 경쟁이 너무 과다해서 막 가전 제품을 답례품으로 걸고 사실은 법에 뭐 몇 프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초과해서 서로 이제 답례품이 매력적이야 더 기부를 많이 하니까 이거에 이제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 내에서도 누가 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공정하지 않으면 또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은 통과됐지만 하나하나 마련해야 될 기준과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게 실제 고향에 분명히 내는 것은 꼭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디나 답례품이 매력적인 곳 그런 대가가 매력적인 곳에 분명히 모일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자, 관련해서 댓글 혹시 있을까요? 예. 말이 좋아 고향 써야지 고향 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하라고 그냥 돈 주는 거지 그 돈이 정말로 내가 살던 고향에 돈이 갈지는 미지수. 직접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100% 좋을 듯. 아직 그러니까 이 인식에 대해서 또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시민들이 건너는데도 보행자 사이를 비집고 횡단보도를 내달립니다. 인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도심의 무법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잘 알겠어? 못 다녀요. 오토바이. 보행자 보호 위반이에요. 이런 안전 불감증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자료를 공개했는데 청주가 사고 1위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지난 4년간 청주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636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부상자 수도 2,136명으로 전국 1위였고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청주에는 충북의 배달 대행 업체 60여 곳 중 절반이 몰려 있고 배달 건수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지나친 속도 경쟁이 법규 위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충북에서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7천여 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는데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가 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고를 줄이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씻을 특단의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충북이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3에서 4% 가까이나 높습니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는 많이 떨어져서 555만으로 떨어졌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약 한 21%쯤 될 겁니다. 근데 충북은 약 24%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청주가 치킨집 창업 숫자로, 창업 비율이 아니고 창업 숫자로 전국 2위입니다. 수원에 이어서. 네. 물론 폐업 숫자도 2위입니다. 그만큼 그러면 도시 규모에 대비해서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네요. 률이 아니고 숫자가 2위니까. 그렇게 이제 치킨의 도시가 돼 있죠.
그만큼 자영업자 숫자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 요즘 코로나 이후에 배달을 워낙 많이 하고 그래서 네. 그 배달로 인한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치킨의 도시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진 교수님. 예, 그 뭐 근본적으로 청주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이제 배달 플랫폼이 이제 그 난립하면서 그들 그 간에 이제 속도 경쟁이 붙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속도 경쟁도 붙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두 건 세 건을 병합해서 배달하다가 단일 배달 제도가 도입되면서 더 이제 속도 있게 해야 되니까 그 배달 건수가 곧 수입인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속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빠른 배달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뭉치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청주 지역이 아까 뭐 치킨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청주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특성이 뭐냐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그 부도심이 활성화되지 않아서요. 네. 이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업체들이 중심 지역에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배달을 하다 보면 이제 배달 거리가 길어지고요. 예. 또 속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이 주제가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운전자의 입장이든지 아니면 보행자의 입장일 때는 정말 최근에 이 이륜차에 대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네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많고 또 이 운전자 역시 너무나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가 나면 이제 심각한 중상을 입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 4월에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서 예. 뭐 단속 강화라든지 뭐 아까도 보셨지만 사업주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겠다든지 배달 어플들과의 이제 공조 체계 또는 시민 감시단, 공익 감시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는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처럼 계속 불안한 그 시민들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실은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단속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속하는 그런 이제 뉴스를 봤더니 단속을 당하면서도 네. 이거 음식은 놓고 올게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는 또 배달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정말 시간이 바로 돈이기 예, 때문에 예. 어떤 표현으로는 목숨을 건 질주를 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참 여러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청주가 이 이륜차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1위. 아까 뭐 치킨 도시라는 좀 재미있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단순히 그렇다 할지라도 배달로 가능한 그 업종이 제일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주가 좀 이륜차 사고가 많은 것은 또 다른 이유는 또 어디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교통 범칙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그 결과가 그런 걸 낳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교통법을 보면 자동차에 비해서 이륜차라든가 자전거들이 약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비율을 오토바이라든가 또는 자전거에 상당히 유리하게 보행자에 유리하게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오토바이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나도 네. 자기가 입는 피해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후하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자전거나 보행자는 분명히 약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륜차의 오토바이 경우에는 자동차와 똑같은 입장에서 사고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교통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의 경찰들의 이제 소명이 과거처럼 범죄 수사보다는 오히려 이런 자치 경찰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이 자치경찰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륜차 전에 이제 근본적인 교통문화에 대한 예.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결과 값으로만 보면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비례로 봤을 때도 인구 숫자로 봤을 때도 뭐 저희보다 인구가 한 20만 적은 천안보다 약간 많은 거 뭐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85만이라고 보고 청주가 그리고 대전이 한 140만 되는데 대전보다 약 2배 넘게 3배 가까이 이렇게
사고 많고 사망자 수가 많은 것. 사망자는 이제 지금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하나 이제 문화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그 통계에서 봤는데 빨간 신호에서 초록 신호로 바뀌었을 때 반응 속도, 가장 사람들이 움직이는 출발하는 속도가 특이하게 충북 1등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농담처럼 나와 있던 게 말은 느리지만 행동은 빠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도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신사에서 통화 도수를 보면 도수라고 그러죠. 몇 초 동안 통화했는데 10초 단위로 끊어서 도수라고 부르던데요. 그게 가장 짧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말이 느리고 뭐 행동이 느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제 농담처럼 그 나와 있는 부분인데 네. 굉장히 어떤 빠른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보면 청주는 젊은 도시입니다. 전국 평균으로도 제일 젊은 이제 세종보다는 조금 더 있지만 평균적으로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젊은이들의 어떤 배달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도로 현실을 보면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 차도 그다음에 인도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이 메인 도로에서 그렇게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물론 법적으로 보면 오토바이가 이제 이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가면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로 인프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뭐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뭐 과태료를 좀 더 세게 높인다든지, 뭐 이런 대책들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대책이 어떤 게? 개인적인 그 처벌이라든가 사고 났을 때 이거보담도 전체적으로 법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속 체계도 챙겨와야 되는 것이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이제 공유 킥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이 쓰는 킥보드가 아니라 이제 업체들이 갖다 놓는 공유 킥보드가 있는데 이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수입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에티켓이라든가 그 원칙 이런 것들을 주지를 안 시키다 보니까 사실 이 공유 킥보드가 상당히 그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네. 보행자들에게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최근에 이제 공유 킥보드에 대한 무단 그 점유 같은 걸 단속을 하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나 보행자와는 달리 오토바이는 결코 약자 교통이 아닙니다. 위험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체계에 있어서 상호 손실률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그 오토바이가 유리하게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제 그 오토바이 사고의 상당 부분이 인도와 차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차도로만 쭉 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인도 차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분명히 이런 그 오토바이나 자전거처럼 차량인 경우에는 그런 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그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법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인도 주행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험을 이제 위험하게 하는 부분이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 이런 건데 이런 거 해봤자 범칙금 4만 원밖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점이 15점 정도 있는데 이분들 이제 인터뷰하시는 거 보니까 범칙금 4만 원은 내겠다 하시는데 자꾸 이제 벌점에 대한 왜냐하면 벌점이 채워지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안전물 미착용은 범칙금만 있고 벌점은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끊어달라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4만 원에서 5, 6만 원이 된다고 해도 범칙금이 그거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단속 강화와 함께 벌점을 좀 강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도 이렇게 위험한 질주를 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배달 플랫폼에서 이제 시간 싸움으로 뭐 30분 내에 배달 약속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보니까 배달 지연을 이유로 주문이 취소가 되면 이 음식값도 다 라이더들이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건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막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면서도 그 PDA 같은 걸 계속 보시면서 왼쪽에 그렇기 위험하죠. 때문에 또 위험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 의식과 이런 것도 또 있지만 그 배달 플랫폼들에 대한 그런 뭐 속도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 벌점, 벌금, 과태료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진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대부분이 플랫폼 기업화 돼 있거든요. 라이더들이 이제 거기에 소속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플랫폼 기업의 선제적인 교육 강화라든지 또 잘못했을 때는 이제 쌍벌 규정 같은 거, 양벌 규정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더들한테 물리는 거. 그리고 어쨌든 외적으로는 그 회사 소속입니다. 뭐 그게 지입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런 양벌 규정을 통해서 같이 공동 책임을 지게 해서 어떤 사전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아까 이제 도로 인프라 말씀드렸는데 청주시에서 이번에 공유 자전거를 1000대를 또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로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뒤섞이는 거죠. 이제 전동 킥보드에다가 공유 자전거까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도로 인프라 확충 개선에 지자체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기업 얘기를 하니까 잠시 첨가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 배달 기사들이 이제 플랫폼 노동자에 속하는데 사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에 이제 초창기에 포털 업체들이 이제 쇼핑몰을 하면서 거기에 입점한 업체들이 사실상 사기 행각을 많이 벌였죠. 물건을 제대로 배달 안 한다든가 뭐 돈을 받고 도망가 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처음에 포털 업체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것을 정부에서 이 포털 업체들이 그 쇼핑몰 입점 업체들의 행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정 노력을 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음식점 배달과 관련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음식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서 배달하는 게 아니라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음식점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사실 위생관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플랫폼에 하청돼 있는 일반 업체라든가 배달 노동자에 대한 규제 이전에 그 배달 플랫폼에 대한 정상적인 규제와 그들의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관련 댓글 있을까요? 예, 신 교수님. 인샤님께서 법규 위반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다. 하지만 관련 대책과 함께 단속도 강화해야지. 오토바이 주정차 공간 의무 확보도 필요하고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X기님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오토바이 타면 헬멧 써야 되고 위반 시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생계형이라도 위법은 봐주면 안 된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월간 뉴스 분석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충북 시사토론창 10월의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